이복의 주모, 이번 술값도 일단 장부에 달아두게. 내 조만간 한꺼번에 치름세. 번듯한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입가에 묻은 술물을 닦지도 않은 채 양반네가 주막 마당을 나섭니다. 그 뒤를 따르는 노비의 어깨에는 술이 가득 담긴 커다란 항아리가 들려 있습니다. 주모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막 기둥 옆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낡은 나무 판때기가 걸려 있고 그 양반의 이름 아래로 이미 수백 개의 빗금이 빼곡히 그어져 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당당하게 술을 받아 가는 이 기막힌 풍경. 양반은 당연한 듯 외상을 긋고 상민은 옆에서 엽전을 벌벌 떨며 내야 했던 이 황당한 차별은 조선시대 주막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조선의 주막은 양반들에게 무상급식소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조선 주막에서도 벌어진 황당한 갑질의 역사. 그 서막은 이렇게 주모의 묵직한 한숨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그리고 조선 후기 유통 구조를 다룬 연구서를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전국 곳곳에 주막이 들어서기 시작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조선 초기에만 해도 우리가 아는 주막의 형태는 흔치 않았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은 백성들이 밖에서 술을 사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묵어가던 나라 운영 시설인 원이 있었을 뿐 일반 백성이 돈을 내고 술과 밥을 사 먹는 문화는 꽤 오랫동안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개나리봇짐에 주먹밥을 싸 들고 가다가 아는 이의 집이나 사찰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중반을 지나 전란을 겪으며 조선의 산천은 뒤집힙니다.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전국의 도로망이 다시 뚫리자 나루터나 장터 주변에 술막이라 불리던 주막이 하나둘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700년대 영조와 정조의 시대를 지나며 조선의 주막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금속 화폐인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엽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면 전국의 보부상들이 주막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곳은 팔도의 소식이 모이는 정보센터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기찬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기묘한 관행이 하나 잡힙니다. 바로 신분에 따라 술값을 치르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상민이나 보부상들은 술 한 잔을 마셔도 품속에서 짤랑거리는 엽전을 꺼내 그 자리에서 즉시 지불해야 했습니다. 주모의 눈초리는 매서웠고 현금이 없으면 술잔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위세당당한 양반들에게 주막은 거대한 전용 외상 창구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주막 벽면이나 기둥에는 식전 혹은 주전이라 적힌 나무 조각들이 수십 개씩 걸려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주모들은 외상을 준 양반의 집안 이름이나 생김새를 표시하고 술을 마실 때마다 그 아래에 나표나 작대기를 그어 잔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판 신용카드 전표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작대기가 늘어날수록 주모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양반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조만간 치르겠다는 약속은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술값이 청산되지 않아 주모가 그 집 자손을 찾아가 낡은 장부를 내밀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모들은 왜 이런 불리한 장사를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양반이 무서워서였을까요? 여기에는 조선시대 특유의 체면, 문화와 복잡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양반들에게 돈을 직접 손에 쥐고 만지는 행위는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저작거리 주막 평상에 앉아 엽전 몇 푼을 세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수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주모 입장에서도 지역 세도가의 청을 거절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자칫 관가에 고해져 장사를 망치거나 문중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양반은 외상, 상민은 현금이라는 이 기묘한 규칙은 조선의 신분제와 경제 시스템이 충돌하며 만든 일그러진 자화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외상 행태가 사회적인 골칫거리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양반들은 주막을 제 집 곳간처럼 여겨 노비를 보내 수시로 술을 가져갔고 심지어 자신이 부리던 말에 여물값까지 주막 장부에 달아두었습니다. 상민들이 피땀 흘려번 현금으로 주막의 운영비를 대고 있을 때 일부 양반들은 가문의 이름값을 담보로 끝없는 무이자 대출을 즐긴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부 권력층의 갑질을 볼 때면 수백 년 전 주막 기둥 아래서 한숨 쉬던 주모의 모습이 겹쳐 보이곤 합니다. 신분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타인의 노동을 가볍게 여겼던 시절의 풍경입니다. 과연 주모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조선 주막 주인들은 이 구조 속에서도 기막힌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밥값은 받지 않으면서도 술값만큼은 이윤을 남기려 했던 주막만의 독특한 경제학,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시선을 주막의 앞마당과 부엌으로 좀 더 깊숙이 옮겨보겠습니다. 숙박비는 공짜라면서 왜 술값에는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리고 양반들의 외상 장부를 받아들면서도 주막이 무너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외상을 긋던 양반들과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려 했던 주모 사이의 소리 없는 전쟁,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1700년대 중반 조선의 길 위에는 이른바 주막 경제학이라는 낯설고도 치밀한 계산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주막에 도착해 하룻밤 묵어가겠소라고 말하면 주모는 방값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뜻 방을 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숙박비가 0원인 셈입니다. 대신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반드시 저녁과 아침 식사, 그리고 술은 그 주막에서 사 먹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의 신분제와 경제적 현실이 맞물려 탄생한 절묘한 타협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 잠자리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를 매우 야박하고 상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재워주는 것은 덕을 쌓는 일이지 장사 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재워만 줘서는 주막이 유지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주모들은 숙박비라는 명목 대신 술값과 밥값에 모든 운영비와 이윤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막은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을 넘어 조선 사회의 신분적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고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시는 술은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 외상이었습니다. 주모 입장에서는 방도 내주고 술도 내주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현금은 없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모는 이 손해를 어디서 메꿨을까요? 바로 현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민들과 보부상들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은 좁은 방에 대여섯 명씩 끼어 자면서도 꼬박꼬박 밥값과 술값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양반이 그어놓은 외상의 빈자리를 땀 흘려 짐을 나르는 백성들의 엽전이 채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훗날 바로 이 기묘한 수익 구조가 주막을 둘러싼 양반과 상민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인 영남대로의 한 주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엌에서는 주모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술을 데우고 있고 마당 한쪽에서는 마부들이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때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한 무리가 들어오면 주막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주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또 장부에 몇 줄의 작대기를 더 그어야 할지 가슴을 졸입니다. 이 시기 주막은 조선의 신분 질서가 경제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일그러지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양반은 신분을 무기로 무전 취식에 가까운 권리를 누리고 주모는 살아남기 위해 술에 물을 타거나 안주의 양을 조절하며 저항했습니다. 때로는 유통되는 엽전의 가치가 떨어지면 술값을 갑자기 올리기도 했는데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외상을 걷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호주머니에서 현금을 내야 하는 서민들이 그 모든 물가 상승의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모들이 양반들의 외상을 무작정 참아주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모들에게는 양반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였습니다. 전국 주막은 보부상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유통되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이었습니다. 어느 집 양반이 어디서 술값을 떼먹었는지, 어느 가문의 가세가 기울어 외상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소문은 주막 평상을 타고 순식간에 팔도로 번져나갔습니다. 한번 술값도 못 내는 가난한 양반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양반은 다른 지역 주막에 가서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양반들에게 이것은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결국 외상은 양반의 갑질인 동시에 주모가 양반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위험한 담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팽팽한 균형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1700년대 후반 가뭄이 극심해지고 쌀값이 폭등하자 조정에서는 강력한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술을 빚는 쌀조차 아까운 시기에 주막의 술동이는 국가의 엄중한 단속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술값은 단순히 비싸지는 수준을 넘어 목숨값과 맞바꿔야 하는 금단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술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전 재산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서슬 퍼런 단속 속에서도 양반들의 외상 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텅 빈 술동이를 앞에 두고 주모와 양반들 사이에는 또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주령이라는 폭풍 속에서 더욱 지독해진 조선의 술값과 그 뒤에 숨겨진 계급 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80년대 가을 경기도 어느 길목의 주막 평상에는 신분의 무게만큼이나 선명하게 갈린 두 종류의 술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의 주막은 숙박비 대신 술값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술의 종류와 가격 차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주막 평상에 놓인 술잔 속에는 단순히 술만 담긴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계급의 무게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술이라고 하면 막걸리를 떠올리지만 사실 당시 술의 세계는 철저히 이분법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시던 술은 쌀을 발효시켜 거칠게 걸러낸 탁주, 즉 막걸리였습니다. 반면 양반들이 주막방 안에서 즐기던 술은 맑은 청주나 소주였습니다. 문제는 이 술들의 가격 차이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환산해보면 막걸리와 소주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주는 맑은 술을 다시 가열해 방울방울 받아내야 했기에 쌀 10가마를 부어도 얻을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치면 막걸리 한 사발이 몇천 원일 때 고급 소주 한 병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위스키와 같았던 셈입니다. 실제로 실학자 이익은 그에 져서 성호사설에서 소주 마시는 행태를 두고 입술과 혀를 잠깐 적시는데 쌀 한 바가지가 들어간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주막에서 양반이 소주 한 병을 외상으로 걷는다는 것은 주모 입장에서는 백성 수십 명에게 막걸리를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을 단번에 빚으로 떠안는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 어느 주막에서 있었을 법한 광경을 그려보겠습니다. 낡은 갓을 쓴 몰락 양반 김씨가 주막에 들어와 당당하게 소주를 요구합니다. 이미 그의 이름 아래엔 작대기가 수십 개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주모가 조심스럽게 지난번 외상값부터 조금이라도 치러달라며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김씨는 감히 이 가문의 위세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며
과거에 붙기만 하면 이 주막을 사줄 터이니 냉큼 술이나 내오라고 소리칩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었고 주모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귀한 소주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그 옆 평상에서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돌아온 보부상은 땀냄새 섞인 엽전 2푼을 내밀며 시큼한 막걸리 한 사발로 배를 채웁니다. 현금을 내는 상민은 찬밥 신세고 외상을 긋는 양반이 상전 대접을 받는 이 모순된 현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사나 당시 민담을 들어보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주막의 풍경을 비꼬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양반님네 소주 병엔 백성 눈물 담겨 있고 주모 손의 외상 장부엔 가문이 뼈가 깎인다는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술값도 못 갚는 그들의 허세를 비웃으며 세상의 불평등을 씹어 삼켰던 것입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의 소주 사치가 심해지자 주모들도 살아남기 위해 묘책을 동원합니다. 이른바 술의 물타기였습니다. 특히 소주는 육안으로 농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외상이 잦은 양반의 술병에는 물을 듬뿍 섞어 내놓고 양반이 취기가 오르지 않는다고 타박하면 술이 약해지신 거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신분이라는 거대 권력에 맞선 서민들의 처절하고도 영악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공생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혹독했던 영조시대의 강력 금주령입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흉년이 이어지자 영조는 술을 빚는 자뿐만 아니라 마시는 자까지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주막은 단순히 술값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관원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법도보다 술꾼들의 목마름이 더 컸던 것일까요? 금주령이 내려진 뒤 주막의 술값은 평소의 5배, 10배로 치솟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셔야 하는 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주막의 외상 장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핏빛 어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갑질과 생존의 싸움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이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장면과 함께 술값의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1762년 어느 가을밤 한양 도성 근처의 한 주막 마당에서는 쌓여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시 조선의 주막은 금주령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도 은밀한 술 냄새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심해질수록 술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양반들의 외상 규모는 주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위세가 높던 지역 양반 이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웁니다. 그는 이미 수개월째 술값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다 못한 주모가 양반의 도포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입니다. 나리, 이 장부의 빚금을 좀 보십시오. 저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번만이라도 얼마간 치러주셔야 합니다. 간곡한 매달림에도 이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느냐. 선비의 체면에 술값 몇 푼 가지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광경은 당시 조선 주막에서 벌어진 갑질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양반들에게 외상은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일종의 특권이자 돈을 내지 않고도 대접받는다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주모에게 그것은 벼랑 끝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양반은 외상, 상민은 현금이라는 이 지독한 규칙이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핵심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왜 조선에서는 이토록 황당한 갑질이 제도처럼 굳어졌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조선이 지탱해온 신분 중심의 신용체계와 기형적인 경제 유통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양반들이 무조건 악해서 외상을 그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대부분 자영농이거나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가을 추수 때 1년치 곡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방식이었기에 1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양반들의 수중에는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매일같이 짐을 나르며 일당을 받는 보부상이나 상민들은 비록 적은 액수일지언정 늘 손에 현금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모들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민들에게는 현금을 받아 당장의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대신 양반들에게는 큰 금액의 외상을 주고 가을에 이자까지 쳐서 곡식으로 받아내는 신용거래를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를 가진 양반들이 이 구조를 악용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되어도 나중에 주겠다며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힘없는 주모들은 관가에 고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어디에도 양반의 외상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었죠. 오히려 양반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 국가의 기틀이라 믿었던 시대였기에 주모들의 눈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관가에서도 주막을 단순히 사적인 술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숙식시설, 즉 공공편의시설로 간주했습니다. 국가는 주막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했을 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의 채무 관계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반은 외상이라는 관행은 현금이 부족한 지주 계급의 경제적 한계와 신분적 특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선식 신용갑질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갈등은 주모들이 양반의 갓을 빼앗아 보관하거나 문중 어른을 찾아가 장부를 내미는 처절한 추심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억척 주모들의 저항은 주막을 단순한 술집이 아닌 계급과 경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치열한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끈질긴 외상 전쟁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불합리한 문화는 조선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갑질의 역사가 후대에 남긴 흔적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막마당을 뒤흔든 양반의 호령과 주모의 절규는 단순히 술 한 잔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지탱해온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 지독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왜 이토록 불합리한 술값 갑질이 조선 사회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살아남았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주막에서 양반들이 외상을 당당하게 여겼던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신용체계가 자본이 아닌 신분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통장 잔고나 직업을 보고 신용을 평가하지만 조선의 신용은 그가 어느 가문이 사람인가 하는 문중의 울타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양반은 비록 당장 주머니에 엽전 한 푼 없을지라도 가문의 명예가 곧 담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별 양반은 미워도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문중의 힘을 믿고 귀한 술을 내주었습니다. 설마 저 이름난 집안에서 술값 몇 푼에 가문이 얼굴을 깎아 먹으랴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문 담보 대출은 시간이 흐르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가문의 위세가 높을수록 주모는 술값을 독촉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양반들은 이를 당연한 권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하도급 업체에 피를 말리는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큰 건 하나 줄 테니 일단 이번 건은 외상으로 가자는 식의 논리가 수백 년 전 주막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치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였기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쌀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상업이나 유통에서 발생하는 자질구레한 갈등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발생하는 채무 분쟁은 사적인 일로 치부되었고, 특히 피지배층인 주모가 양반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법은 있었으되 그 법이 양반의 외상 장부 앞에서는 유독 무뎌졌던 것이 조선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인간관계의 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모들은 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인맥 정치를 펼쳤습니다. 외상을 많이 그은 양반일수록 그 주막의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모는 그 양반을 통해 관가의 정보를 얻거나 백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술값은 떼였을지언정 권력자와의 끈을 유지하며 다른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양반이 갑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모라는 거미줄에 걸린 채무자 신세였을지도 모릅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러한 주막의 외상 문화를 조선 후기 경제 시스템이 낳은 신용의 왜곡이라 평가합니다. 화폐 경제는 발달하는데 신분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형적인 갑질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이 가라는 말 한마디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친분을 이용해 업무상의 손해를 강요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조선의 주막에서 벌어진 일들은 형태만 바뀐 채 오늘날 우리의 일터나 인간관계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조선의 술값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정의와 공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엄격했던 주막의 장부. 하지만 이 장부가 영원히 기록으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말기로 갈수록 신분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억눌려왔던 서민들의 분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기나긴 술값 전쟁의 마지막 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외상 장부로 가득 찼던 주막의 벽면은 세월이 흘러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순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말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조선 주막의 마지막 풍경과 그 속에 담긴 오늘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이 조선의 산천을 덮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수백 년간 전국의 길목을 지켜온 주막들도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가 놓이고 근대적인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막의 마당은 조금씩 적막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벽면에 빼곡히 적힌 외상 장부, 즉 작대기들의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술값 외상은 더 이상 단순한 갑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분제의 근간이 무너지자 주모들은 더 이상 권세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자 수많은 주막 주인이 장부를 들고 양반들의 집을 찾아가 당당히 권리를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몰락 양반들은 평생 그어온 외상값을 갚기 위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고소하나 전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을 지탱하던 양반 계층의 경제적 몰락을 가속화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상으로 누렸던 권력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이들이 마주한 역사의 냉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끝내 돈을 받지 못한 주모들도 허다했습니다. 주막이 문을 닫고 주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억울한 사연들은 이름 모를 무덤가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주막 문화와 술값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주막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안에 흐르던 갑질과 을의 저항,
그리고 신용이라는 가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대접받고 싶어 했던 양반들의 허세와 그 허세를 견뎌내며 삶을 일궈온 서민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네 풍경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시절 고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둘러앉아 마셨던 대포 한 잔의 무게를 말입니다.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견뎌내야 했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외상장부에 올리듯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주모들이 갑질을 견디면서도 내일의 장사를 준비했듯 우리 역시 그렇게 삶의 풍파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 외상장부의 작대기만 늘려가는 양반을 마주한 주모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혹은 가문의 체면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호통을 쳐야만 했던 몰락 양반이었다면 그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지만 그 속에 인간들이 겪었던 고뇌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술값은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의 척도였습니다. 정당한 대가와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결국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차가운 진실을 조선의 주막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하루에 역사 라디오가 작은 휴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